영상이 잘려가지고 내가 녹화를 해주는 거야. 지금 새벽 보이니? 여기 2시 13분. 너무 늦게 올려줘서 좀 미안한데 아무튼 근데 되게 간단한 내용이니까 금방금방 끝날 거거든. 그래서 쌤이 그냥 강의 노트를 갖고 왔어. 자, 일단은 그 전에 봤던 게 이제 조건을 갖다가 명제로 만드는 내용까지 해놓고 우리가 이제 끝냈던 거거든. 그래서 뭐 모든이라는 말이 붙거나 어떤이라는 말이 붙게 되면은 그 조건 하나에 대해서도 우리 명제가 되는 거였어. 그래서 뭐 x제곱이 9다라는 것은 사실 조건이거든. x가 3이랑 마이너스 3일 때는 참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얘는 이제 조건이었던 건데, 앞에다가 모든 실수 x라는 말을 붙여버리면 얘는 이제 거짓이 돼버리는 거고, 어떤 실수 x라는 말을 붙여버리면 참인, 이제 참인 거짓이 명확해지는 명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 했던 거였고, 이제 봐야 될 내용이 명제의 역과 대우라는 내용인데요. 자, 어때 명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건 두 개로 만드는 거지. P면 Q이다라는 걸로. 그래서 요 앞에 있는 P를 갖다가 가정이라 그러고 뒤에 있는 Q를 갖다가 결론이라 그래요. 자, 그랬을 때 P면 Q이다라는 명제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명제를 더 배워요. 둘 다 명제야. 그래서 역이라는 명제가 무엇이냐면 가정 Q이면 P이다로 되는 명제를 갖다가 역 명제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가정과 결론의 순서가 뒤바뀐 거지. 그치? 뒤바뀐 거야. 그리고 대우라는 명제는 어떻게 되냐면 이 원래 있던 명제를 갖다가 역을 해준 다음에 각각의 조건에다가 여기 not이라는 기호를 붙이는 거야. 그래서 not q이면 not p이다. 이렇게 가정과 결론 순서대로 주는 걸 대우 명제라 그래요. 그랬을 때 이 명제들을 각각 비교해 볼 건데, 첫 번째 기존 명제랑 역 명제를 비교할 거야. 그래서 그 아까 말했죠. 기존 명제의 가정과 결론 위치가 바뀌는 거야.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야. 기존 명제가 참일 때 역한 명제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고 그때그때 다른 거야. 뭐라고? 그때그때 다른 거라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역을 해놓고 네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너가 따로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게 왜 그런지를 한번 벤 다이어그램으로 볼 건데, 이제 명제가 P이면 Q이다라는 것이 참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우리는 요 화살표 방향을 감싸는 방향으로 갔다가 우리가 명제를 쓰잖아. 그치? 명제를 써요. 그랬을 때 요 감싸는 방향에 대해서 Q, P 이렇게 쓸 수 있지. 왜냐면 이렇게 감싸면 Q가 더 큰 거거든. 그래서 Q, P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읽어보면 P를 만족하는 요놈 보이지? P를 만족하는 요놈이면 당연히 Q를 만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인 명제가 되는 것밖에 없어. 이해되겠어? 근데 역명제를 생각을 해보면 역이면 Q이면 P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Q를 만족하는, 요 레이저 빨간색 보이지? Q를 만족하는 것이면 P를 만족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그때 다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Q를 만족하는 것 중에서 쌤이 여기 있는 원소를 생각해 준다면 요 Q를 만족하지만 P도 만족하게 되는 거지. 그런데 내가 Q를 만족하는 것 중에서 이런 거를 선택하게 되면은 Q를 만족하는 건 맞지만 P를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됐죠? 여기 써놨어요. 하지만 Q 빼기 P, 그러니까 요 순수 Q를 의미하겠지. 이쪽에 원소가 아무것도 없으면 참이 되는 명제가 되는 거야. 이 역명제도. 그치? 그러니까 스페이셜한 경우에는 참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거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원래 명제랑 대우 명제를 볼 건데, 대우 명제는 기존 명제에다가 부정을 해주고 역을 같이 해주는 거라서 이게 가정과 결론의 위치가 바뀌기도 하고 각각의 조건들을 갖다가 다 부정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존 명제가 참이 된다면 대우 명제도 참이 되는 것이고, 기존 명제가 거짓이 되면 대우 명제도 거짓이 된다는 거야. 거짓이 된다는 거야. 자, 그거를 갖다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도 똑같은 건데, 봐봐. 우리 기존 명제가 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기존 명제가 참이에요. 그러니까 P면 Q이다가 참인 거야.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에서 이러한 집합 관계가 성립을 할 거지. 그렇지? 자, 그리고서 우리가 요 대우 명제를 생각해 보면 not Q랑 not P를 볼 거예요. 그러니까 not Q라는 것은 요 Q를 제외한 나머지 요 바깥쪽을 얘기할 것이고, not P라는 것은 요 P를 제외한 나머지 요쪽 바깥쪽을 의미하겠지. 여기도 포함이 되면서 요 바깥쪽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Q를 제외한 나머지 요 바깥쪽을 만족하는 원소, 이런 것들은 당연히 P를 제외한 나머지 바깥쪽, 이걸 만족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벤 다이어그램 여기 전체 U 한번 그려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될 거라고 생각해.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기존 명제와 영명제의 관계, 그러니까 얘는 참거진 여부가 그때그때 달라질 것이니까 그때그때 그냥 따로 판단하는 독립적인 명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것이고, 기존 명제와 대우 명제라는 것은 기존 명제의 참거짓 여부를 대우 명제도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증명법을 갖다가 생각할 때도 요긴하게 쓰여요. 됐죠?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을 보실 거야. 자,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이거 순서가 좀 바꿨으니까 잠깐 뒤에 갔다 올게. 자,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아마 이거를 거의 보통 소리만 보게 될 텐데, 이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에 대한 것이 P이면 Q이다라는 이런 명제가 있었을 때 이거를 읽는 방법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쌤이 이제 화살표를 줬으니까 아마 방학 때 옛날에 들어서 알 거야. 그치? 방학이 맞지? P이면 Q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화살표를 P가 Q로 줬잖아. 그러니까 P는 이미 화살표를 준 이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준 거지. 괜찮아? 그러니까 P는 충분하기 때문에 Q한테 화살표를 준 거라서 P는 충분 조건이다라고 읽으면 되는 것이고, 반대로 Q라는 것은 화살표를 받은 거죠. 그렇죠?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필요 조건이라고 읽어주면 돼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충분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 이런 말과 이 화살표의 관계, 그리고 여기다가 한번 쌤이 써보면 요 부분 집합 관계 보이죠? 방금 쓴 거 두꺼운 걸로 써야 되겠다. 부분 집합 관계 이거 보이지? 다시 쓴 거 보이지? 요 부분 집합 관계도 여러분이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같이 해줘야 돼. 필요 충분 조건이란 관계와 화살표 표현, 그리고 부분 집합 표현도 여러분들이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핵심적인 내용. 그쵸?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한번 읽어보면 될 거예요. x는 8의 약수다라는 조건이 있고 x는 16의 약수다라는 조건이 있으시면 진리집합을 찾았을 때 당연히 이제 Q가 더 클 거예요. 16의 약수가 더 많을 거니까. 그치? 그러면은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라고 이 집합 간의 포함 관계로서 읽어주면 되는 거지. 자, 무슨 말이냐면 Q 안에 지금 P가 있는 거니까 화살표를 쓰시면 P와 Q의 관계는 이런 식으로 되셔야 돼요. 아니, 이제 반대로지. 이런 식으로 되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화살표를 감싸는 방향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P가 화살표를 줬구나. 그러니까 P는 충분하네요. 됐죠? 반대로 Q는 화살표를 받았구나. 그러니까 Q는 필요 조건이 되겠네요.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라고요. 괜찮죠? 자, 그래놓고서 넘어갑시다. 여기 됐고요. 요 필요 조건이란 말도 한번 읽어봅시다. 필요 충분 조건이란 말도 한번 읽어볼게요.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은 필요 조건도 되고 충분 조건도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집합 간의 관계로 쓰자면 이런 관계도 되는 거고 이런 관계도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서로가 서로의 부분 집합이니까 P랑 Q랑 같다라는 말로 쓸 수 있는 것이고, 얘를 조건으로 쓰면 P와 Q의 조건이 완전히 똑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말을 수학에서 동치다, 완전히 똑같다라는 것을 동치라는 말로 써요. 그래서 동치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이 뭐라고? 필요 충분 조건은 동치다라는 말을 얘기하는 것이다. 괜찮겠죠? 자, 그 다음 P, Q 이렇게 나와 있을 때 필요 충분 조건인지는 그대들이 확인해 보면 되겠지. 여기 2 넘겨주고 x 3 나눠주면은 이 P 조건과 Q 조건은 완벽하게 똑같은 거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절대 부등식과 조건 부등식이라는 걸 배우는데, 사실 조건 부등식이라는 건 우리가 여태까지 풀었던 부등식이야. 그러니까 이런 부등식이 주어졌을 때 얘를 만족하는 x 값들이 이렇게 근의 형태로 이렇게 존재하는 특정 조건에서 만족하는 부등식을 조건 부등식이라 그러고, 절대 부등식이라는 것은 우리 항등식 했던 것처럼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얘기해. 그래서 x제곱을 했을 때 0 이상이다. 이런 것들은 항등식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이런 것들 아까 했죠? 당연한 거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 이상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 그치? 이것도 절대 부등식이야. 그리고 절대값 a, 절대값 b 더한 거, 이거 둘이 더했을 때 0인 거. 그러면 누가? 이거 미안하다, 이건 실수 성질이구나. 쌤이 잘못 썼네. 아무튼 됐어요. 자, 이렇게 쓸 수 있어. 절대 부등식은 저런 것이다 라는 거야.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그리고 실수의 성질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실수의 성질은 쌤이 여기 쓴 1번부터 7번까지 여기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1번 같은 것들은 그냥 읽어보면 아마 소리가 문제가 없이 될 거야. 그렇잖아. A가 B보다 크다는 것은 A 빼기 B가 양수다라는 말과 같은 것이고, A 빼기 B가 양수라는 것은 양쪽에다가 플러스 B씩 해주면 이런 것이 나오는 거니까 너무 당연한 거지. 그리고 2, 3번은 방금 했던 거니까 됐고,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이 0이라는 것은 절대값 했을 때는 음수가 나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A도 0, B도 0이다.
이런 것과 같은 말이라는 거. 그리고 여기도 보세요. 4번. A 절대값 A를 제곱해 줄 거야. 걔는 A를 그냥 제곱한 거랑 똑같아요. 왜냐면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도 절대값을 한다는 것은 양수로 바꿔주는 것이고 걔를 제곱한 숫자라는 거잖아. 근데 여기는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도 어쨌든 제곱을 하기 때문에 부호가 무조건 플러스로 바뀌면서 제곱이 될 거야. 괜찮지? 그러니까 둘이 같은 표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여기 절대값 A와 A를 비교하는 것은 당연히 절대값 쪽이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A가 양수면 절대값이 그냥 풀리니까 둘이 완전 같은 것이 될 거라서 등호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고, A가 음수가 되신다면 이 좌변은 여전히 양수지만 이 우변이 음수가 되기 때문에 왼쪽이 더 크다라는 부등호 관계가 성립하게 될 거야. 됐지? 자, 그 다음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A, B가 둘 다 양수였을 때 0도 포함해서 양수라 말합시다. 양수였을 때 A, B가 대소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A가 더 크다는 소리지. 그렇게 되면 제곱한 것도 당연히 A 쪽이 크다라고 생각해 주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지. 제곱하면 당연한 거야. 근데 반대로 우리 A가 B가 뭐 이런 거 쓸까요? 미안해. 0, 그 다음 A, B 이렇게 음수라고 생각해 보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생각하지 마시고 양 다 마이너스 붙여버려. 다 마이너스 붙여버리면 0,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이게 양수고 얘도 양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A 제곱한 거랑 마이너스 B 제곱한 걸 비교해주면 당연히 오른쪽이 크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양수 쪽으로 바꿔서 해석을 해주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보고 왜 양수만 보냐 이러면 안 된다는 소리야. 둘 다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취해가지고 바꿔서 생각해주면 된다 이런 말인 겁니다. 그리고 A, B 관계에 대해서 0보다 양보다 미안해 양수였을 때 B분의 A가 1보다 크다라는 것은 양변에다 B를 곱해주게 된다는 소리야. 양변에다 B를 곱해주면은 이게 지금 B가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 안 바뀌거든. 그러니까 B가 넘어가게 되면은 당연히 A가 B보다 크다 이런 거 쓸 수 있고요. 그리고 7번 성질 중요하니까 알아두도록 해. 절대값 A, B의 값이 절대값 A랑 절대값 B 곱한 거랑 항상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A, B가 둘 다 양수면 전혀 문제가 없어. 직관적으로 느낌이 올 거야. 2랑 3, 2랑 3 같은 거 생각해보면 너무 느낌이 잘 오죠. 근데 A, B가 둘 다 음수여도 아마 이게 잘 될 거야. A가 마이너스 2, B가 마이너스 3 해주고 A가 마이너스 2, B가 마이너스 3 해줘도 여전히 양변 똑같다는 거 쉽게 알 수 있겠지.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양수고 하나가 음수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2고 B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해줬을 때 이걸 곱한 다음에 절대값 해줘봤자 어차피 양수 6이고요. 여기도 절대값 해줘봤자 곱해주면 어차피 양수 6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다는 거 항상 같다는 거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절대값 안에 둘이 곱해진 것은 절대값 두 개로 쪼개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돼가지고 나온 것 중에서 이제 우리가 나온 것 중에서 여기 절대부등식이 얘가 있는데 이거는 쌤이 수업 중에 아직 설명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렇구나라고 나중에 쌤이 좀 심도 있게 보여줄 거거든. 내신 대비할 때. 그러니까 절대부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다라고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게 여기 산술기하 평균이라는 것과 뒤에 코시-슈바르츠를 써야 되는데 코시-슈바르츠를 안 썼네. 좀 난해하구만. 아무튼 산술기하 평균이라는 거야. 이 산술기하 평균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거거든. A, B가 양수였을 때 2분의 A 플러스 B라는 것이랑 루트 A, B라는 것을 갖다 비교했을 때 항상 이 왼쪽이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좌변에 있는 식을 갖다가 우리가 산술평균이라 그러고 우변에 있는 식을 갖다가 기하평균이라고 하거든. 근데 이게 이제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산술평균은 아마 너가 많이 썼던 거야. A, B 더한 다음에 두 개잖아. A, B 둘이 더한 다음에 반띵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국영수 점수의 평균, 뭐 국어랑 수학 점수의 평균, 이런 너네가 평소에 생각했던 평균의 개념이랑 똑같은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산술평균이 네가 알고 있는 평균인 거고, 이 기하평균이라는 것은 기하적인 평균을 의미하는 건데, 만약에 이 한 변의 길이가 A고 한 변의 길이가 B짜리인 사각형이 있다고 치자. 그럼 이제 면적이 AB가 되거든. 근데 얘를 갖다가 내가 평균적으로 내서 한 변의 길이가 똑같은 정사각형이면서 넓이가 AB인 걸로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겨먹은 찰흙 같은 게 있는 거지. 근데 걔를 쪼물딱 만들어가지고 넓이 AB는 똑같이 만들면서 이 네 변의 길이가 똑같도록 만들겠다는 소리지.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기가 루트 AB 되는 거 맞니?
그래서 이제 평균적인 길이가 루트 AB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기하에서 나온다 그래서 기하 평균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됐어요? 이런 거 거두절미하고 아무튼 요 두 개의 관계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항상 좌변 산술 평균 쪽이 더 크거나 같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한 것은 사실적으로 저기 있는 2라는 것을 곱해서 a 플러스 b가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요식이 조금 더 훨씬 더 비중 있게 쓰이니까 요식을 좀 잘 알아두시길 바래.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요 1번과 이거 미안해. 1번과 2번은 이제 증명 방법인데 요 2번은 소리야. 그냥 네가 보면 될 거야. 얘 제곱해가지고 넘겨서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쓴 거예요. 됐죠? 여기가 지금 뭐냐면은 이게 놀랍도록 알아보기 힘들겠지만 반원이에요. 반원. 이 반원인데 내가 길이를 어떻게 잡을 거냐면 지름의 길이가 a 플러스 b짜리로 잡을 거야. 이 지름의 길이가 a 플러스 b야. 그래서 쌤이 이쪽에다가 하나의 점을 잡을 거예요. 하나의 점. 그래서 이 점을 갖다가 p라고 한번 더 보면 너무 두껍다. p라고 한번 더 보면 그 p에서 이제 여기 밑에다가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는 거지.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야.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요만큼의 길이를 a, 오른쪽 길이를 b, 그러니까 왼쪽 길이를 a, 오른쪽 길이를 b라고 지금 두겠다는 거예요.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길이가 a 플러스 b인데 무조건 왼쪽을 a, 오른쪽을 b 이렇게 두어보겠다는 소리야. 어차피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아무튼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지름의 길이가 a 플러스 b니까 요 p에서 여기 중심까지 연결한 요 놈은 반지름으로서 2분의 ab가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 보이지 중심? 여기서 여기까지도 반지름이라서 그 반지름에서 여기 a만큼 길이를 빼주면 얘가 돼요. 됐나요? 그리고 이렇게 제 수직이었기 때문에 이 삼각형 보이지? 이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를 써주면 여기 루트 AB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삼각형을 잘 관찰해 보면 이것은 2분의 A 플러스 B는 이 직각 삼각형에서 빗변, 그러니까 빗변이 제일 길잖아. 빗변에 해당하는 길이고 이 루트 AB는 한 변에 해당하는 길이기 때문에 항상 2분의 A 플러스 B가 클 수밖에 없는 거겠지. 그치? 그런데 이 P를 쌤이 이렇게 두지 않고 이 P를 위로 쭉 끌고 와서 여기서 쭉 올라가는 요 점,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쭉 올라가는 중심에서 올라가는 요 점으로 P를 잡아보게 되면은 봐봐 소리야. 이 P를 쭉 올리게 되면 요 길이도 천천히 따라가서 요 길이도 파란색 길이로 가까워지겠지. 그리고 마찬가지 요 루트 AB도 P가 올라가면서 이 길이가 점차 길어질 거라고. 그러다가 이렇게 합쳐지는 거 보여요? 되겠어요? 그러니까 루트 AB랑 2분의 AB가 딱 같아지는 순간이 요 파란색 P일 때가 가능한 거지. 그쵸? 그러니까 둘이 같아지는 순간, 그러니까 요 산술기의 평균에서 여기 등호가 성립하는 그 순간이 바로 언제냐면 P가 여기로 왔을 때야. 근데 그게 언제냐면 보시면 이 P에서 내 수선의 발 내려서 왼쪽을 A고 오른쪽을 B라는 됐지. 근데 이 P에서 수선의 발 내린 게 원의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반지름, 얘도 반지름이라서 A랑 B랑 어떨 때겠어? 같을 때예요. 같을 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등호 성립 조건이 언제다? A랑 B랑 같을 때. 쓸게요. 등호 성립 조건은 A랑 B랑 같을 때야. 그래서 쌤이 지금 그림으로 보여준 거고, 여기 식에서도 나와 있다. 여기 식에서도 아까 쌤이 이제 넘겨서 제곱해주고 넘겨서 완전 제곱식 묶은 거였지. 그러니까 이게 등호가 성립는 0이 되려면 A 빼기 B가 0이 돼야 돼. 그렇기 때문에 A, B가 같아야 된다라는 등호 성립 조건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됐어요? 자, 여기로 산술기의 평균에서 쌤이 여기 강요했던 게 있어. 코시-슈바르츠는 그냥 우리 계약했을 때 하자. 자, 산술기의 평균 활용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식을 다시 한번 봐보면 좌변의 값과 우변의 값이 있는데 이 좌변을 기준으로 생각해 볼게. 이 좌변은요 아무리 작아봤자 우변이죠. 그치? 항상 우변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아무리 작아봤자 우변이야. 그러니까 좌변의 최소값이 우변이 되는 거고, 반대로 우변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우변의 제일 큰 값, 최대값이 좌변이 되는 거야. 이해되시겠어? 그래서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산술기의 평균을 요긴하게 쓰인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게 산술기의 평균을 배울 때 이게 또 언제 최대 최소, 어떤 최대 최소 문제에서 산술기의 평균을 쓰는지가 애매할 때가 있어. 나중에 더 배우게 될 거거든. 여러 가지로 했을 때 이제 애매한 것을 좀 잡아주고자 쌤이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합이라는 게 일정할 때라던가 그리고 곱이라는 게 일정할 때,
어떤 두 개의 뭉텅이 A라는 것과 B라는 뭉텅이 이제 우리 곱셈공식도 배워봐서 알겠지만 간단한 곱셈공식만 배웠지만 사실 그 하나의 각각들이 되게 뚱뚱해지는 경우가 많았잖아. 그러니까 산술계 평균도 마찬가지야. 여기 셈이 A, 여기 B, 여기 A 곱하기 B 이렇게 간단한 문자 두 개로 썼지만 요 A가 되게 길어지는 괄호가 있는 식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어쨌든 간에 두 개의 뭉텅이들이 합이 일정한 경우에는 이 값이 일정하니까 상수라는 것이고 그럼 이 우변의 최대값을 알려주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합이 일정하게 되면 곱의 최대값을 알 수 있는 거고 또 반대로 이 곱의 값이 일정하다 그러면 이 좌변 합의 무슨 값을 구할 수 있냐면 최소값을 알 수 있다는 거야. 되겠어요? 그래서 산술기의 평균을 그럴 때 쓸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쌤이 몇 개 문제들을 좀 풀어주긴 했었어. 식을 바꾸는 것도. 근데 한번 적용해 보시고 문제풀이 애들 숙제 검사할 때 한번 적용해 보자고.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게 우리가 증명하는 방법을 배우는데요. 이 증명 방법이 총 3가지인데요. 이 귀납법이라는 것은 나중에 수학 1에서 배우게 되는 것이고 이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 중에서 선생님이 귀류법만 좀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 설명을 마칠게요. 자, 일단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라는 것은 우리 위에서 봤다시피 기존 명제라는 것과 대우한 명제는 항상 참, 거짓 여부가 똑같아요. 기존이 참이면 대우도 참, 만약에 대우가 참이면 기존도 참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였지. 그러니까 어떤 명제를 갖다가 증명하기가 어렵다면 말이 복잡해서 어렵다면 너는 대우 명제를 취해서 증명해도 괜찮다는 거야. 괜찮지? 그리고 귀류법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귀류법 책에도 써 있을 거야. 귀류법이라는 것은 결론을 부정하여 책에 써 있으니까 지금 간단하게 쓸게. 결론을 부정하여 기존 가정이라 쓸게. 가정이나 기존 상식의 모순됨을 밝혀서 결론을 부정한 명제가 거짓임을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을 부정한 명제가 거짓이라는 것은 기존 명제 있지? 그치? 결론을 부정하기 전 거 기존 명제가 참이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P면 Q이다를 갖다가 내가 이걸 참임을 보일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냐면 P면 not Q이다라고 생각을 해본 거지. 그래서 이걸 갖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혹은 가정을 해서 막 전개를 했더니 이게 모순이 발생한 거야. 모순이 발생했어. 그러니까 P면 not Q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야. 그럼 P면 not Q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은 not Q가 아니란 소리지. 그러니까 뭐란 소리겠어? 당연히 Q란 소리겠죠. 됐어요? 지금 이런 걸 보여주겠다, 이렇게 증명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이거에 대한 대표적인 예제가 뭐가 있냐면 이거 수업 시간에 했던 거야. 루트 2가 무리수이다를 증명하는 거예요. 루트 2가 무리수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증명하시는 거야. 이 증명하시는 건데 이 증명하는 방법이 요로해요. 결론을 부정하는 거야. 루트 2는 유리수다. 무리수가 아니니까 유리수겠지? 이걸 하고 가정이라는 걸 해볼 겁니다. 그래주면은 이제 모순을 발생해야겠지. 왜냐면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잖아. 무리수인 거잖아. 그러니까 모순이 분명히 발생할 거야. 어떤 모순이 발생하는지 보자고. 그럼 루트 2가 유리수니까 쌤이 이렇게 m분의 n이라고 분수 형태로 쓸 수가 있겠지. 유리수는 분수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m과 n을 우리 약분을 다한 서로수라고 합시다. 됐어요? 뭐 4분의 2는 무조건 약분해갖고 2분의 1로 쓰는 소리야. 이렇게 해주게 되면 양변을 갖다 제곱해주게 되면 얘는 2분 1은 m제곱분의 n제곱이 되고요. 그러니까 2m제곱이라는 게 n제곱이 돼버려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있는 요 2m제곱이라는 것은 얘는 이제 2의 배수가 되시거든. 그치? 왜냐면 m제곱이라는 값에다가 2를 곱했기 때문에 무조건 2의 배수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n제곱도 어때야 돼? n제곱도 2의 배수가 돼야 되는 거지. 근데 봐봐라. n 곱하기 n이라는 게 2의 배수거든. 그러면 요 n 똑같은 n이잖아. 요 n도 무슨 수가 돼야 돼?
2의 배수가 돼야 돼. 2의 배수 아닌 거랑 2의 배수 아닌 걸 곱해가지고는 절대 2의 배수가 될 수가 없거든.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되지. 그러니까 n도 이거 n도가 아니라 n이 2의 배수다. 왜 이래? n이 2의 배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괜찮겠죠? 그럼 n이 2의 배수란 소리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쓸 거냐면은 n이라는 것을 갖다가 2k 이렇게 작성할게요. 대신에 k는 자연수 이렇게 씁시다. k가 자연수면 이제 1부터 넣어보면 2, 4, 6, 8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숫자가 되겠지. 있나요? 그렇게 되면요. 저 주어진 검은색 식은 다시 쓰면 얘는 2m 제곱이고 여기는 2k라는 것이 n이니까 그거 제곱으로 바뀌어. 그러니까 얘는 2m 제곱이고 여기는 4k 제곱이라는 게 되는데 또 양변을 갖다가 나눠보면은 m 제곱이라는 게 2k 제곱이 되거든. 그러니까 또 여기서 얘가 2의 배수가 돼버려. 그치? 그렇기 때문에 m 제곱도 뭐가 돼요? 2의 배수가 되겠지. 그리고 m도 2의 배수 되는 거 맞아요? 그쵸? 그래 버리면 여기서 이제 모순이 발생해 버리는 거야. 무슨 모순이 발생했냐면 m도 2의 배수고 결국 n도 2의 배수거든. 근데 우리는 m과 n을 서로 놨단 말이야. 약분이 되지 않도록.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약분이 되지 않도록 했는데 결국 둘 다 2의 배수라는 모순이 발생해 버렸어. 이게 무한 루프에 발생되는 거, 무한 루프가 생기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둘 다 2의 배수면 다시 넣어서 약분하면 되지 않나요? 그렇잖아? 그럼 다시 약분했어. 그럼 다시 서로소야. 다시 했더니 또 2의 배수, 또 2의 배수야. 또 들어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계속 빙빙빙 도는 결론이 없는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모순이다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막 하다 보면 마지막엔 진짜 서로소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치? 마지막엔 진짜 서로소가 돼야 돼. 근데도 불구하고 서로소가 아닌 게 나오는 거니까 이 결론은 어떻게 된 거다? 이 결론은 틀린 거다. 유리수라는 가정은 틀렸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마무리를 치면 돼요. 이 두 개를 보고 모순이 발생했으므로 우리는 이 기존 명제가 참이고요. 여기 결론을 부정한 이 명제는 거짓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야. 아시겠지? 자, 여기까지고요. 코시슈바르츠를 조금 설명해주면 좀 좋긴 할 텐데 그것까지 좀 설명하는 건 수업할 때 어차피 애들도 또 노베이스로 올 것 같긴 하거든. 그때 가서 보고요. 선생님이 내신 대비할 때 다시 계약했을 때 다시 앞에서부터 나갈 때 집중해서 보도록 할게요.